대내외적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1% 경제 성장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분기 때 1%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올해에는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위주로 경제 지표를 설명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형 수출 국가로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절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내수 관련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 안 되고 수출 증가율 같은 수출 관련 경제 지표를 꼭 체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과 미국이지만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재가공한 이후 그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결국 최종 포식자는 미국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즉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중국과 한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약간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 이놈, 미국은 지금 역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잖아. 그런데 한국 경기는 왜 이 모양이냐? 맞습니다. 조금씩 경기 고점의 신호는 포착되고 있지만 미국은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의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드니 당연히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 자체에서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엄청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의 신호는 제조업 침체, 고용 침체, 소비 침체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만 봐도 제조업 침체가 일어나고 나서 고용과 소비가 스물스물 침체되고 있죠.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꼬라박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 하나로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닌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 달러를 팔고 금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영상에 늘 댓글로 달리는 게 한국은 망했다. 정책 실패다. 베네수엘라를 따라간다.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을 까지 못해 왜 안달이 났을까요? 이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미스가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딱 들으면 다 좋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비용에 쓰겠다.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함으로써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을 펼쳤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어도 한국의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주성을 경기 호황기 때 실시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매우 많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먼저 한국 경제를 강타했지만 소주성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도 전망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합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몇 년간 이런 정책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든 최저임금 인상폭을 더 올리든 주 40시간 근무를 하든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아지지만 않으면 이러한 정책들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증시는 전년 동기 대비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2020년 증시는 2019년 증시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우리의 생활이 바로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증시는 저성장에 익숙해지려면 1년이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저성장에 익숙해지려면 한 세대, 즉 30년 정도는 소요될 거라 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내외적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1% 경제 성장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때에는 마이너스 0.4%, 2분기 때에는 플러스 1.0%, 3분기 때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분기 때 1%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올해에는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GDP에 대해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DP는 정부 지출,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독 설비 투자 감소가 눈에 띕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자 기업들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고용 위축,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른 항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아파트 짓고 댐 짓고 도로를 까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을 맡은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고용이 촉진되면서 직원들 지갑이 빵빵해지면서 이들은 돈을 쓰게 됩니다. 곧 내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부동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건설 규제로 인하여 건설 투자 항목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봤을 때 2018년도 2분기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2분기부터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찌됐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부동산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에서 건설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반도체처럼 저평가된 섹터라 봅니다. 또한 10월 17일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냥 한 말은 아닐 거라 봅니다. GDP를 상승시킬 방법은 건설 투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 소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시죠. 정부에서 GDP 회복을 위해 건설업을 택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도 확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GDP 항목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면서 설비 투자는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건설 투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건설 규제를 풀 거라 봅니다. 정부 투자 역시 지금 역대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니 많이 하고 있죠. 정부 소비 항목 역시 점점 증가할 거라 봅니다. IMF에서도 한국 정부는 재정이 튼튼하니 돈을 더 풀어서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항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주식 투자자라면 이미 반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부동산은 올 여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주식 역시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경기 침체는 제조, 고용, 소비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기 반등 역시 제조, 고용, 소비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면서 고용이 촉진되어야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일상생활이 개선될 거라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건설 투자만 살아난다면 GDP는 반등할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가 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15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19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 20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발표된 2020년 경제 성장 전망치에 비해 대부분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한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8% 상승으로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2.2% 상승으로 기존 대비 0.6%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망치를 낮춘 것입니다. 두 번째, 2020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MF에서는 올해가 경기의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 정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은 소폭 감소한다고 발표하였고, 멕시코, 브라질,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을 꽤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IMF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제조업 위축, 세계 무역 축소를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처럼 스몰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최소한 트럼프의 재선이 있을 20년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경제는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가정해도 한국 주식이 반등한다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전자는 반등폭이 클 수 있고 후자는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중간 정리드리겠습니다. 내년 반등의 근거로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미스도 이제 슬슬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GDP 하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에 나설 기미가 보인다. 정부가요. 세 번째는 IMF 세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신흥국의 반등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은 따로 강조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협상은 바로 깨질 수 있습니다. 대외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적절한 미중 무역 전쟁이 잔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근거를 추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지표는 OECD, 좀 헷갈리네요.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란 각국의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와 재고 순환 지표,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 물가 비율, 자본재 재고 수주, 주가 지수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6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봐보세요. 딱 봐도 무역과 관련된 항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경기 선행지수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기면 경기 확장, 100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치는 지난해 8월부터 1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과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쌍둥이 형제처럼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만큼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이미 한국의 전체 수출량의 25%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국의 경계 선행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과 관련이 큰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수출 국가인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A는 B고 B는 C다. 고로 A는 C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해지자 중국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고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반등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아직까지는 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 투자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역시 반등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락의 각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즉, 앞으로 경기가 추가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2019년 8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경기 선행지수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반도체 경기가 반등 중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강조드렸으니 이번에는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은 D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둘의 최근 가격을 살펴볼까요? 낸드 플래시는 19년 5월부터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D램은 아직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3개월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뭔가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를 증명하듯이 반도체 경기의 선행지수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삼성전자 역시 5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1년 이상 설비 투자를 미뤄왔던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 장비 발주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비 투자라니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설비 투자 규모는
월 3만 장 웨이퍼를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보통 공장 하나에 월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작아 보입니다. 이런 설비 투자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예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은 내년 1분기에 서버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존도 삼성의 고객사인 거 알고 계시죠? 삼성에서는 이런 고객사의 신규 투자, 반도체 가격 반등, 글로벌 경기 반등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한국 증시의 반등에 대한 근거를 대자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언급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 추세로 인하여 한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이는 외국인의 한국 증시 유입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6가지 이유를 들어 2020년 한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미 반등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터질 수도 있고 한국 증시의 특유의 공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본인이 정말 재테크 초보다 그렇다면 그냥 실거주용 부동산 한 채와 금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고 관심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로 한국 증시 관련된 ETF 상품을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ETF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다 그러시면 한국 증시 관련된 개별 종목을 매매해 보시고 미국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 개별 미국 주식도 매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재테크 스터디는 제 채널을 통해서도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고 조만간 블랙 채널 시즌2를 통해 다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이런 말 했다고 바로 시즌1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히 내년 전망이 아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